1999년 10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42세의 해럴드 리빙스턴이며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장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주식 중개인으로서 19년 동안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당신의 손은 느낌만으로도 티커테이프를 읽어냅니다. 코네티컷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척도로 볼 때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6주 후 당신은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거래를 했거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자리에 의미를 부여했던 전체 시스템이 단 11거래일 만에 존재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술이 도태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필요로 했던 경제가 도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해럴드 리빙스턴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개 대륙과 90년의 금융 역사를 통틀어 경제가 붕괴할 때 그 어떤 직종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노동자 부류가 있습니다. 농부도 의사도 전기 기술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가 오직 특정한 경제적 구조 덕분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그들은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됩니다. 이것은 경제가 붕괴했을 때 몇 주 만에 전멸한 5가지 직업 범주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노동자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노동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시스템이 겉보기만큼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이 패턴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보지 않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융권 종사자들이 폭락 중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잘못된 베팅을 한 트레이더들이 해고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구조적입니다. 금융중개인은 돈과 자산 사이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직종을 의미합니다. 주식 중개인, 모기지 상담사, 대출 심사역, 투자 자문가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이동에서 수수료를 추출합니다. 자본이 이동을 멈추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2008년 9월에서 2009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6개월 동안 미국 금융 부문에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9월 12일에 26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3일에 그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소멸하면서 26만 명이 급여 명단에서 증발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리먼 직원들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그들을 고용했던 신용 창출 시스템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작동을 멈춘 특정 구조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모기지 중개인이 실제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구매자와 대출 기관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이 동결되면 그들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은 모기지 중개 인력의 약 50%를 잃었습니다. 50%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산업의 50%가 사라진 것입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일본에서 1991년 자산 거품이 붕괴한 후 금융 부문은 10년 내내 일자리를 감축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페소화의 달러 페그제가 해제되고 은행 업무가 동결되었을 때 수만 명의 금융 노동자들이 몇 주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기술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밀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수행하던 경제적 기능이 존재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일자리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금융중개업은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이 거래되며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얼어붙으면 일자리는 일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증발합니다. 이 분야는 금융과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정확히 동일한 멸종 패턴을 따릅니다. 부동산 중개인, 개발업자, 감정평가사, 자산관리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 분야는 오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뀔 때만 작동합니다. 거래가 멈추면 이 분야는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합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스페인이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2008년 이전 스페인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 붐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스페인 한 나라에서 연간 건설되는 주택 수가 독일,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스페인 노동 인력의 거의 14%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동산 거래는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집값은 40% 폭락했습니다. 건설은 하루아침에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스페인의 실업률은 26%에 달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50%를 넘었습니다. 그 진원지는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매를 촉진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가 중단되면 그들은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벌지 못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2007년까지 건설업이 GDP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가격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건설업 고용은 18개월 만에 3분의 D가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자리는 물리적 자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귀속됩니다. 거래가 동결되면 일자리는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 자체를 멈춥니다. 이 노동자들은 특히 가혹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전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쉽게 간호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은 오직 시장이 작동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카테고리입니다. 정부 일자리는 가장 안전한 직업처럼 보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 연금,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의상 그들은 가장 마지막에 해고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기능적인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붕괴하면 그 직원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의 의미와 보상을 부여했던 전체 틀을 잃게 됩니다. 소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였습니다. 의미 있는 민간 부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그러한 고용관계는 서서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멈췄습니다. 공장 문은 닫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은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았지만 기능하기를 멈췄습니다. 월급을 지급하던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급여는 끊겼습니다. 1992년까지 러시아의 실질 임금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1998년에는 거의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교사, 의사, 관료들은 명목상으로는 고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없는 고용은 고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에서 정부 노동자들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이름뿐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좀 더 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액면가의 아주 일부 가치밖에 없는 대체 화폐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임금 동결과 미지급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같은 패턴을 느린 화면처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볼리바르화를 파괴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급여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2019년에 정부 노동자는 실질 가치로 한 달에 약 $60를 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은 경제적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국가 고용은 국가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국가가 대가 없이 세금을 걷거나 빌리거나 화폐를 발행할 능력을 상실하면 급여를 지급할 능력도 상실합니다. 국가 고용은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 이론적인 것이 됩니다.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정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일 뿐이며 상태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덜 명확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에는 생계가 전적으로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데 달려있는 노동자 계층이 존재합니다. 수입업자, 유통업자, 외국 제품 소매업자, 그리고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제조업자들입니다. 통화가 붕괴할 때 이 노동자들은 수요 감소가 아니라 불가능에 직면합니다. 바이마르 독일이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외국 원자재와 제조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1921년에서 1923년 사이 마르크화가 붕괴했을 때 수입은 처음에는 비싸졌고 그 다음에는 어려워졌으며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영국산 직물을 20년 동안 수입해온 독일 상인은 단순히 높은 비용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마르크화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선적물이 도착할 때쯤이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수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서서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매번의 평가 절하가 다음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파도처럼 휩쓸려 붕괴했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입 부문은 전멸했습니다. 기업들은 외화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경 공식적인 수입 부문은 본질적으로 기능을 멈췄습니다. 2010년대 베네수엘라도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유가 수익이 급감하고 볼리바르화가 가치를 잃으면서 수입 역량은 증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입 규모는 2012년 연간 400억 달러 이상에서 2020년 1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예 나라를 떠났습니다. 2015년 이후 6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입 의존적 일자리는 오직 통화가 국제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때만 존재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일자리는 기술이나 성과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학에 의해 파괴됩니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물건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글로벌 기축 통화가 없는 모든 국가에 존재합니다. 통화 붕괴, 제재 또는 전쟁으로 무역이 중단되면 일자리는 그 중단의 속도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카테고리는 뻔해 보이지만 깊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할 때 선택적 지출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사치품, 여행, 엔터테인먼트, 파인 다이닝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문은 단순히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불균형적으로 빠르게 붕괴합니다.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특히나 가혹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그들의 직업 윤리 또한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이 인격, 소득을 가졌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 인격가 사라지면 그들도 사라집니다. 대공황은 이를 대규모로 보여주었습니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의 GDP는 약 3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치품 지출은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사치품 부문은 전체 경제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수축했습니다. 고급 소매업,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노동자들은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실업률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사치품 분야에서는 고용이 8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GDP가 회복되기 시작한 후에도 사치품 분야의 고용은 수년간 뒤처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치품 없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의 그리스는 현대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긴축 조치가 시행되자 선택적 지출이 붕괴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부티크 소매점들이 폐업했으며 부유한 고객을 상대로 하던 전문 서비스업은 고객 기반의 파괴를 겪었습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를 넘었지만 사치품 분야의 수치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일부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60%를 초과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수축하면 가게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외식보다 식재료를, 휴가보다 주거를, 유흥보다 의약품을 먼저 챙깁니다. 사치품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됩니다. 이것은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치품 사업체는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수익이 40% 감소하면 직원의 60%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합니다.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맥락 특수적입니다. 소믈리에가 공장 노동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가 헬스케어 분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기술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장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주던 노동시장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5가지 카테고리 전체의 패턴을 살펴봅시다. 금융중개인, 부동산 전문가, 공무원, 수입 의존 상인, 사치품 분야 노동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노동자 외부의 무언가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을 공유합니다. 단순히 모든 일자리가 수요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의 외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외부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특정한 구조, 즉 신용 시스템, 부동산 시장, 기능하는 국가, 안정적인 통화, 소비자 인격에 의존합니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일자리는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농부는 여전히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식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는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등은 여전히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능하는 신용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중개인은 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부동산 중개인은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기능하는 국가가 없는 공무원은 고용주가 없습니다. 구조가 곧 일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일자리들이 점진적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수요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패하고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함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동결되고 대출이 중단되며 부동산 거래가 멈추고 수수료가 사라지며 통화가 붕괴하고 수입이 불가능해지며 국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급여가 중단됩니다. 이것들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상전입니다. 과거의 상태에 의존하던 일자리들은 새로운 상태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화나 금융화의 특징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모든 주요 경제 붕괴는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실패하는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일자리들이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1720년 남해 거품 사건 당시 투자를 촉진하며 부를 쌓았던 금융중개인들은 몇 주 만에 파산했습니다. 1873년 공황 때 부동산 투기꾼들과 철도금융 노동자들은 몇 달 만에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상인 계층, 수입 상인 및 금융 전문가들은 계급으로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을 고용했던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 때 금융 노동자, 사치품 소매업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 실업률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그리스, 중국의 통화 붕괴, 당시 수입 의존 사업체들은 몇 달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정 직업은 오직 특정 경제 구조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구조가 실패하면 직업은 존재를 멈춥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 붕괴 상황에서 이러한 일자리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하면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 일자리도 함께 실패합니다. 개별 노동자는 대비하고 기술을 다양화하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자산에 저축하고 붕괴의 초기 징후를 인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무너질 때 자신의 일자리가 무가치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은행을 구제할 수는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신용 시스템 자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가 사라졌을 때 거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찍어내는 행위 자체가 통화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실패할 때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손실이 그토록 빨리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실패가 눈에 보일 때쯤이면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회복은 빠르지도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2008년 이후 많은 금융 종사자들은 결코 금융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붕괴 이후 부동산 고용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수백만 명은 경제적 망각 상태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일자리는 경제와 같은 일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은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분석입니다. 이것은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경력 조언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한 예측도 아닙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걱정된다면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가 설명한 5가지 직업 범주는 모호한 틈새 시장이 아닙니다. 현대 경제에서 이들은 수천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산적입니다. 그들이 운영되는 시스템 내에서 그들은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용이 흐르고 부동산이 거래되고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며 통화가 가치를 유지하고 소비자가 여유 자금을 가질 것이라는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동일한 암묵적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베팅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베팅이 실패할 때 그것은 한꺼번에 실패합니다. 노동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삶을 구축한 구조가 존재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더 회복력이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수는 주택담보대출 중개인보다 회복력이 더 강합니다. 농부는 수입업자보다, 의사는 스파 직원보다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관찰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 직업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실패하면 그 의존성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929년 이후 거리에서 사과를 팔지 않았던 사람들, 2008년 이후 실업자 줄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 통화 붕괴 이후 국경을 넘어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취약성을 이해했으며 시스템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비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분석이 글로벌 경제의 숨겨진 취약성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타인이 묻으려 하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기 시작하세요. 역사의 금고는 곧 다시 열릴 것입니다.